미국 정부가 실제로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는 결국 관련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장차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제기되며 여기에는 한국의 비밀병기 언급도 반드시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미국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해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미국의 돈이 왜 해외에서 줄줄 새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는 등 한국에서 보는 손해가 크다고 막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 개인의 의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측근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주목이 됩니다. 특히 이것은 주독 미군을 감축하는 가운데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미군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있다고 이야기해서 사실상 미국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선거 캠프에 합류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부 사정에 밝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는 미국 납세자들은 외국의 안보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을 미국으로 데려오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넬 전 주독 대사가 한 말 가운데 한 가지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 독일 미군 철수가 G7 회의에 메르켈 총리가 오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독일 미군 감축 지시는 다소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적 격양으로 인한 미군 감축은 트럼프 재선의 다급함과 맞물려 도미노처럼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감축할 수 없다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SMA도 마치지 못한 상황으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즉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리넬 주독 전 대사 말처럼 주한미군도 장기적으로라도 감축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 결국 자주 국방 밖에는 없나. 독일 정부는 10일 미국 정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으로 치부되었고 100억 간에서도 미군 감축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미국의 통보가 정부 간의 사실 확인이 된 셈입니다. 독일의 미군 공백은 결국 러시아의 군사 위협의 증대가 되어 나토의 군사적 대응 태세가 흔들린다는 말이 됩니다. 나토 총장은 결국 이런 미국의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자 한국 같은 글로벌 파트너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도 유럽 서방사회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오랜 나토의 협력 파트너로서 군사 참여까지 독려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방의 다급한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을 앞세워서 미국의 안보를 어느 정도 대신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당장 주한미군 등을 감축하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매우 불리한 국면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위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결국 북한이나 중국 혹은 러시아까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자주국방력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필요 없으려면 오랫동안 거론되어 온 논란거리인 대한민국 핵무장론이 다시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결국 핵무장이 답인가? 과거 미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군사력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의 전술핵 배치가 한 방법이라며, 사실상 독일 내에도 러시아의 군사력 억제를 위해서 전술핵을 배치한 사례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분명 해외에 파병된 미군이 의도치 않은 국방비 지출이 나오고 있고, 미국도 예전과 같은 전세계의 경찰 역할이 싫다면 결국 대한민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핵폭탄을 순식간에 수백 개를 제조할 수 있다며 미국의 적절한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협회장은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여러 차례 해오자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대해 훨씬 더 강한 안전보장을 해줘야 한다면서 자칫 불안한 한국 등 동맹이 핵무장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퍼거슨 회장은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은 이미 일반 원자로에서 수백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 내에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며
미국이 핵 우산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러한 미국의 관련 논의는 한국의 사드 배치의 계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 전에 미국이 많은 옵션을 제공해야만 동맹도 불안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퍼거슨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핵무기 제조의 삼박자로 볼 수 있는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 체계를 이미 확보했거나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특히 핵물질은 이미 가동 중인 원전에서 쓰다 남은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이 보고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가압 경수로보다는 월성에 위치한 4개의 가압 중수로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준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 연료 시설에 4,330개의 핵폭탄 분량인 26,000kg의 원자로급 플루토늄이 보관되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핵폭탄 제조 능력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핵 관련 기술에서 세계 정상급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의 핵폭탄을 터뜨리는 기폭장치에 필요한 크라이트론에 대한 기술적 접근이 이미 가능한 상태이고 핵탄두 내 플루토늄 주변을 에워쌀 고성능 폭약 제조 능력도 세계적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나이키 허큘리스 대공 미사일과 탄도 순항 미사일인 현무,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와 F-16 등 핵폭탄을 운반하는 최첨단 무기 체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이 정말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 이 경우에는 무조건 핵무장할 것.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거의 무조건 하는 경우도 언급했는데 바로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한국은 주변 핵무장국들에 둘러싸이는 사실상의 호위구도에 갇히게 되는 만큼 이를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 핵능력 증강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일본 역시 원자력 개발을 한 국가로서 핵무장 가능성이 늘 제기되어 온 바 있으며 미국은 주한미군을 비롯 주일미군에게도 방위비 증강을 요구하거나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제스처를 연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본 역시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미국이 발을 빼게 되면 언젠가는 핵무장에 대한 움직임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핵비확산 정책교육센터 엠팩의 헨리 소콜스키 대표는 2014년 하원 외교위원회 공청회에 나와 일본 정부가 아오모리현에 건설 중인 로카 쇼무라 핵 재처리 공장이 정식 가동되면 매년 2,0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는 먼저 도발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은 이에 대해서 세컨 스트라이크 능력을 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컨 스트라이크는 먼저 핵공격을 받으면 핵공격으로 즉각 응징 보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핵무장은 한국에 있어 좋은 빌미가 되기 때문에 퍼거슨 보고서가 가장 우려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 핵무장 과연 가능할까? 우선 한국의 핵무장의 길에 나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핵무장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농축 재처리 기술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강력히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핵무장을 부추길 요인의 하나인 일본의 핵무장은 미국의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입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를 한국의 한 자체로 한국의 온갖 경제 보복을 행하며 외교관계가 망가졌는데 만약 핵무장을 한국에 한다고 했을 때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총동원되어 이를 저지할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주목할 대목은 미국이 밀실에서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화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비확산 체제에 타격을 주기는 하지만 북한과 중국이 핵 능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미국이 확실한 핵 억지력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미국으로서도 대안이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잠시 핵실험을 쉬고 있으나 트럼프 재선 실패 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는 경우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역시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 핵무기 협상 뉴스타트를 진행하면서 중국도 핵무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참여시키려고 하자 중국은 이를 완고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핵무기를 생산하여 비축할 것으로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를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이긴 하나 한일 핵무장론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라며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 없으며 지금은 핵의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미국에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 일본에서 돈을 퍼주는 대신에 핵무장으로 미국 안보를 지키면 된다는 맥락이기에 크게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할 경우에 이런 논란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의 주한 독일군 감축은 여러가지 논란과 우려를 낳고 결국 각국의 안보 공백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앞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너를 통해 강력 추천드린 직후 800% 급등한 KMW, 300% 신풍제약, 200% 알서포트, 웰크론, 그리고 치료제 원료 대박 터진다고 세주 내내 추천드렸던 파미셀, KH바텍, 비트컴퓨터, 1000% HLB를 놓친 분들이라면 이 종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잡아두셔야 합니다. 지금 이 종목은 언론사는 물론이고 최고라고 자부하는 펀드 매니저들까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에 거대 큰 손 매집까지 끝난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급등이 시작되면 솔직히 왜 올라가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종목 보안상 더 세부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이 종목이 바로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오늘 종목, 삼성을 비롯한 애플, 구글 등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수십 년째 개발하고 있는 400조 시장에 관련 핵심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대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핵심 기술은 국내 경쟁사가 전무한 독보적인 기술이다 보니 삼성을 비롯한 해외 M사, A사 등 글로벌 기업들마저 제품 좀 달라고 아우성치며 갑을 관계까지 바꿔놓고 있고, 마진율은 무려 5배 넘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단돈 5천원짜리 종목에서 어찌 이런 실적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을 폭증세가 터지며 매출 5천억 돌파 확실시, 최대 1조 원까지 전망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400% 폭발, 순이익은 무려 1,600억 넘게 폭증하는 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사와 비슷한 실적과 재료로 800% 급등한 KMW나 1000%의 이원 컴포텍과 견주어도 이 종목은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이 종목이 역대 최고로 크게 터질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기업들이 극비리에 진행하던 400조 사업에서 이 기업이 일본 경쟁사를 제치고 글로벌 S사, M사, SH사 수주를 독식해버리는 대사건을 터뜨렸는데요. 현재까지 계약된 수주 가시가 총액의 2배를 훌쩍 넘어가고 있고, 여기에 적용된 기술이 언택트 산업의 필수 기술이라는 것까지 알려지면서 자율주행, AI, 로봇 산업 디지털 경제 정책 드라이브와 삼성의 대규모 투자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증권가가 발칵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숨은 언택트 관련 몇천원대 핵심 기술주의 실적은 분기별 기록을 갈아치울 상황이다 보니 뒤늦게 눈치챈 기관과 국인이 딱 한 달 만에 100만 주를 매집하면서 블랙홀처럼 지분을 빨아들이고 있어 이제 주가 급등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KMW, 이원 컴포텍 때처럼 주포들의 엄청난 매집으로 물량이 시가 말라가는 긴박한 상황이니 이번 종목도 터지기 전에 물량부터 잡아두시고 꼭 부자 되세요. 경쟁사 전무, 천문학적 수주 폭발, 아래 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방송 종량제를 방송사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공정위가 해당 제도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3조에 따라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 과제로 결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는 총량제 폐지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심히 우려스럽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보호와 중흥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왔다.
2000년을 전후로 시행된 국산 애니메이션 의무 방영제가 그 시작이다.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토록 한 이 제도는 뽀로로라는 세계적인 캐릭터가 탄생하는 기반이 되었다. 2005년부터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는 연간 전체 방송 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규 제작된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기 시작했다. 국내 애니메이션의 과다한 재방송 및 편성 기피를 방지하는 한편, 국산 애니메이션 창작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 이 제도는 2012년 케이블 방송 및 종합 편성 채널로까지 확대되어 라바로보카 폴리와 같은 국산 애니메이션이 한류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가 하면 2017년 이후 공중파와 케이블 TV에서 방영된 또봇 카봇과 같은 애니메이션은 관련 머천다이징 상품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국내 완구 시장 내 일본 완구의 오랜 독점적 지배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부산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 또한 총량제의 시행에 힘입은 바 크다. 2005년 총량제의 시행 직후인 2006년에 도라독스 시즌 1이 부산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투니버스에 정규 편성되었고, 이듬해 도라독스 시즌 2와 그린라이츠가 역시 최초로 KBS ETV에 정규 편성된 바 있다. 이는 하청이 아닌 자체 기획, 제작한 부산의 애니메이션이 최초로 전국 단위의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에 정규 편성된 사례로, 2005년 총량제 도입으로 인해 제작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후 2012년 독이 파라다이스, 2014년 외계가족 졸리 폴리 달그락 꼬마돌 도도, 2018년 내그구그, 2020년 동해 수호대 그리고 2022년 방영 예정인 스카이 서퍼 등 부산에서 TV용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꾸준히 제작될 수 있었던 것도 총량제 때문이다. 20여 년 전 방송 론칭을 위한 미팅에서 부산에도 애니메이션 회사가 있느냐던 수도권의 방송 사업자들은 이제 요즘 부산에 신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이 없느냐며 먼저 전화를 걸어온다. 부산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어엿한 한 축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총량제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전반의 발전과 활성화를 이끌었음은 물론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중흥을 위해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또한 우리는 애니메이션 산업이 다른 영상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은 애니메이션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영화 CG, 입체 영상 및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국산 애니메이션 방송 총량제의 폐지는 전공자 감소와 관련 학과의 폐지 등으로 이어져 국내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는 애니메이션 산업과 융합, 협업,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산업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총량제를 규제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총량제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이자 버팀목이다. 애니메이션 산업의 부흥을 위해 노력해온 산업 종사자이자 교육자로서 국산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정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애니메이션 산업의 젖줄과도 같은 국산 애니메이션 방송 총량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한다.